제1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선진국의 산업정책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1절에서는 전략적 무역정책을 공부하고 있고 2절은 소득분배하고 관련돼서 무역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3절은 개방경제에서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적 무역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무역정책은 영어로는 Strategic Trade Policy 이렇게 되어 있죠. 과점 시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A 기업이 있고 또 외국의 기업 B 기업이 지금 이 두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 시장에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라는 기업을, 정부가 A라는 기업을 지원을 해주면 외국에 있는 B 기업보다는 우위에 설 수가 있겠죠.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익을 가져오는 것, 이것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고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공 산업을 이 미국의 보잉이라는 회사하고 유럽의 에어버스라는 회사가 양분해서 지금 민간 항공기를 팔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쪽이 이 페이오 매트리스 보수행렬, 이쪽이 이 에어버스 쪽이고 이 아래쪽이 보잉 쪽입니다. 이쪽이 에어버스 쪽, 이쪽이 보잉 쪽. 그래서 보잉과 에어버스가 그 모델을 둘 다 생산을 하게 되면 과잉 생산이 돼서 보잉도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 5만큼, 에어버스도 마이너스 5만큼 손해를 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런데 보잉만 생산을 하고 에어버스는 생산하지 않게 되면 보잉은 100의 이득을 얻는데 에어버스는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페이업이 없는 거죠. 보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에어버스만 생산하고 보잉이 생산하지 않으면 에어버스만 100의 이익을 얻고 보잉은 생산하지 않으니까 페이업이 없습니다. 먼저 물론 둘 다 생산하지 않으면 둘 다 페이업이 얻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어버스가, 유럽이 에어버스에 대해서 25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 둘 다 생산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5 손해를 보지만 정부에서 25 보조금을 주니까 에어버스라는 회사는 20만큼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어버스는 무조건 이득이니까 생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득이 있으니까 생산하겠죠? 그런데 보잉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 마이너스 손실이 있으니까 생산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산하지 않게. 그러니까 페이업이 어떻게 되는 거는 이쪽으로 시장 균형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에어버스는 시장에서 100의 이득을 얻고 정부로부터 25의 이득을 얻으니까 125의 이득을 얻게 되고, 보잉은 생산하지 않으니까 보수가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버스는 정부에서 25, 유럽 정부가 25만큼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시장에서 100의 이득을 얻으니까 유럽은 100만큼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5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에서 100의 이득을 얻게 되니까 이 보조금 지급이 유럽 입장에서는 타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는 유럽이 에어버스에 25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자국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을 실제 사용하면 유럽이 이득을 볼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인근 궁핍화 정책이에요. 왜 그러는 거는 유럽이 보조금을 줌으로써 보잉에게 아무런 혜택을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잉의 어떤 손실을 통해서 에어버스가 이득을 본다는 측면에서 이게 인근 궁핍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 행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다시 그 표를 가가지고요. 만약에 보잉과 에어버스 기술 수준이 달라서 여기를 플러스 5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를 플러스 5. 그 이야기는 뭔가는 보잉이 생산성이 조금 높아가지고 둘 다 생산하는 경우에 에어버스는 마이너스 5 손실을 보지만 보잉은 5의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유럽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보잉은 여기가 플러스 5니까 계속 생산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계속 생산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균형점이 이쪽에서 형성이 될 것이고 균형점이 이쪽에서 형성이 되니까 에어버스는 20의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시장에서 계속 마이너스 5의 손실을 보게 되니까 결국에 이 보조금이 이 유럽에게 이득을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회사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고 이걸 주더라도 그 회사가 얻는 이득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런 두 회사가 과점했을 때 이쪽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득이라는 것이 유럽 국가 경제 전체의 이득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무역 분쟁만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박스에 보면 미국과 EU 항공기의 보조금 분쟁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미국이 이 에어버스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WTO에 제소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 보복이 있다 그랬죠. EU도 똑같이 미국도 보잉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고 WTO에 또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역제소를. 그러니까 둘 다 미국도 제소를 하고 EU도 제소를 하니까 WTO가 그걸 사안을 살펴봤겠죠. 살펴보니까 둘 다 보조금을 줬다 이거예요. 둘 다 보조금을 주면 둘 다 과징금을 맞아야 되니까 이 미국도 그다음에 유럽도 그 제소를 갖다가 취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정리하면 이 둘이 전략적 무역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그걸 갖다가 WTO에 제소를 했으나 둘 다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한쪽이 제소를 하게 되면 다른 쪽이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 어떤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흔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글들을 신문이나 칼럼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국가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면 국민소득을 높이자는 주장인데 이것이 지금 타당한가? 이런 주장이 타당한가?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제가 한국 제조부 산업별 부가가치 그리고 1인당 급여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라는 것은 총 판매 금액에서 중간재 금액을 뺀 것이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value added는 총 판매액에서 토탈 레비뉴에서 중간재를 빼면 이게 부가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재를 적게 쓰면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고 중간재를 많이 쓰면 부가가치가 적으니까 이것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높다 낮다가 그 경기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한 사람당 얼마큼 부가가치를 올리느냐 1인당 부가가치를 올리느냐 봤더니 화학산업 그 다음에 전기전자산업이 자동차나 섬유에 비해서 부가가치 1인당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이 산업은 봤더니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더라.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쓰고 캐피탈을 많이 쓰고 레이버를 적게 쓰면 이 1인당 이 노동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것은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표 11.3에서 대체로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높다.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과 같다. 그런데 어떤 국가가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라면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어요? 노동 집약적 비교 우위가 있는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것은 비교 열의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기간 동안에 손실만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풍부국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이 노동풍부국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이 적절한 산업정책일 수 없듯이 단순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있으면 산업에 따라서는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이 있고 임금이 낮은 산업이 있죠. 그래서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그럴싸하죠. 이런 것도 신문이나 칼럼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타당한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봤더니 1인당 급여가 섬유, 화학, 전기, 자동차. 그러면 조금씩 다르죠. 가장 높은 데가 뭔 거는 자동차 산업이 1인당 급여가 가장 높아요. 근데 여기는 1인당 급여가 높지만 자본 집약도는 또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은 왜 급여가 높을까? 우리가 급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임금이라는 것은 급여가 임금이잖아요. 임금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노동 생산성. 자,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의 급여가 높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에는 노동 생산성이 높은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돼 있고 섬유 산업의 급여가 낮다는 것은 이쪽에는 노동 생산성이 낮은 그러니까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이 많이 고용돼 있구나. 그런 산업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국가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타당한가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산업의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는 그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단순 노동보다는 숙련 노동을 고용하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하고 같은 주장이다.
비숙련 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비교열이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산업의 급여가 높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풍부하고 비숙련 노동이 이 풍부한 국가에서 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하면 이 자동차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여기는 숙련 노동이 필요한데 숙련 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비교열이 산업, 비효율적인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과 같다. 정부가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을 육성한다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 전체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죠.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그 산업 자체를 육성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첨단 산업을 육성하자. 그런데 첨단 산업은 대체적으로 외부 경제, 외부 경제라는 것은 이쪽의 산업이 육성되면 다른 쪽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그랬죠. 외부 경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자, 첨단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이쪽이 부가가치가 높다거나 뭐 1인당 급여가 높다거나 그래서 타당하다는 게 아니라 외부 경제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에는 외부 경제가 있으므로 개발된 기술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타당성,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첫째는 정부가 지원 대상 산업을 잘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정부가 어떤 산업 외부 경제가 있고 어떤 산업 외부 경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지원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원 대상 산업을 잘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또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냐. 한 100억만 지원해도 되는데 뭐 1000억을 지원한다든지 이것도 낭비잖아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뭐 관세를 부과해서 보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를 적절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다.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국내의 다른 산업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으로 확산되는 경우 정부가 다른 국가를 지원하는 격이 된다. 자, 이 기술이 개발됐으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산업이 외국이다 이거예요. 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외국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첨단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는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첨단 산업을 어느 국가에서나 대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쉬운 일은 아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